네, 4월 3일 김인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종대의 정치 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풀로 악셀 밟아보는 시간이거든요. 운전석에는 언제나 김종대 전 의원님이 앉아 계시고요. 보조석에는 그 주의 현안을 같이 이야기하실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너무 이 의상 컨셉이 극한이어가지고 웃음을 좀 참느라고 소개를 좀 어색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밟아라 하니 밟아라 이 컨셉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김종대 정치 풀 악셀 컨셉에 맞춰가지고 의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모범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예, 풀 악셀을 밟긴 하지만 저희가 또 모범적으로 운전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하고 반칙하고 특권 부리는 사람 다 비켜. 안 그럼 치워주고. 이거 밟을 때는 사정 없어. 다 비켜. 제대로 가고 나는 저 승객 잘 모시는 게 내 사명이에요. 그럼요. 네. 저희 오늘 보조석에 앉은 분은 김정민 변호사님이신데요.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이시기도 합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 변호사입니다. 너무 소개를 좀 정신없이 하느라고 네. 예, 인사를 좀 못 드렸던 것 활약이 같은데. 대단하시네요. 예, 그러시죠.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김정민 변호사님은 사실 뭐 군사건 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 현안들을 다루시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 사안의 중요성들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 그러니까 그때부터 많이 활약. 군사건 그리고 군 병영 문제가 얼마나 일반 시민들한테 이제 문제적인지를 알려준 사건들인데 이 두 사건 다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하시기도 하셨었습니다. 네. 예. 뭐 윤일병 사건이 이제 저한테도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보조석에서 지금 조심스럽게 앉아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참 복잡한 어떤 서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또 아마 감회가 새로우실 거예요. 그 사건은. 네. 그리고 이제 군법무관 출신이셔가지고 여러 가지 군사건 하고 계신데 지금 사실 이제 작년 올해 가장 한국사의 뜨거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시사인도 2023년 올해의 인물로 박정훈 대령을 꼽은 바가 있거든요. 사실 박정훈 대령께서는 지금 군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론에 메시지를 내기가 어려운 처지셔서 저희가 김정민 변호사님을 통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박정훈 대령님이 좀 혼자 외롭게 출근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직 해임되고 나서 이제 권한이 완전히 박탈돼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출근만 하는 거죠. 근데 사령부에서 멀찍이 떨어진 어떤 폐가 비슷한 곳에 저도 안 가봤지만 컴퓨터도 인터넷도 안 되는 인트라넷 컴퓨터를 주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면벽 수련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아이폰을 쓰고 계신데 이게 좀 보고 있다면 눈도 좀 아프고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냥 덱스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라. 그렇게 권할 정도로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기간이 또 좀 길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말이 그렇지 하루 종일 출근해 가지고 이제 업무를 못 하면서 면벽 수행.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에 대한 자기 문제에 대한 고민만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박 대령님이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를 고소한 건이 있습니다. 그 언론에 많이 대서특필됐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조사를 좀 받았는데 조사받고 나와서는 좀 마음이 훨씬 가볍다. 계속 한마디로 이제 수세에만 몰렸었는데 이제 나도 좀 억울함도 좀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한결 나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종섭 장관이 이제 출국했을 때 그때 저도 이제 좀 새롭게 느꼈던 게 뭐냐면 변호인인 저는 저게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까 좀 유리할까 불리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오히려 뭐 잘 됐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거기에 충격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충격을. 네, 왜냐하면 자기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헐헐 날아 국민 세금으로 뭐 비행기 타고 호주를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좀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입술도 막 다 터지고 그래가지고 심리 치료 받는 것을 좀 더 이제 횟수를 늘리면서 좀 케어했던 부분들이 좀 있고. 심리 치료를 받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겉에 보면은 굉장히
그 강직하게 생겼잖아요. 예, 강직한 군인의 모습을 많이 아주 보여주셨죠. 군인 전형적인 군인의 모습인데 저도 그때 이제 처음 심리 치료 받을 때 제가 동석을 했어요. 한 3시간 넘게 같이 있었는데 제일 이제 떠올랐던 말이 뭐냐면 그 치료하는 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 몸에 뭔가 이렇게 신호가 온다. 그렇죠.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할지 뭐 어떤 분은 뭐 허리가 그렇게 아픈다 할지 뭐 저는 귀가 헐더라고. 네, 그러니까 코 같은 데.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이제 박 대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사건 터지고 나서는 두통약을 손에 달고 산다. 근데 저한테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 두통약을 달고 살고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읽지를 못한대요. 이렇게 한 페이지를 읽어도 막 정신이 산만해지고 그래서 읽지를 못한대요. 어떤 글을. 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어떤 저도 건지. 이제 이게 심각하구나. 예. 그 강한 분이고 그러니까 뭐 크게 겉으로는 그 큰 상처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지 그 순직 해병의 시신을 앞에 두고 괴로워하는 모습.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그 순직 해병의 시신을 보는 장면을 떠올리라고 하니까 심리치료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거의 이제 울음을 터뜨렸죠. 그때. 그러면서 그때 저도 박 대령님이 그 순직 해병 앞에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때 비로소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이제 보도에 보면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멘트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모티브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막상 그 장면을 떠올리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단호하면서 그 비장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임 있는 자들을 전부 다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직 해병과 자신한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군인이라고 해서 다 모든 데 강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규율과 루틴이 강한 사회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수사 책임자인데 피의자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전환이 보면은 의외로 이런 규율 사회에 있었던 분들이 적에게는 강하고 심지어 고문도 견딜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도덕적인 지형이 구도가 바뀔 때 이때가 굉장히 허물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아마도 이렇게 외압을 행사한 자들이 뭐 국회의원 출마한다, 대사 나간다, 뭐 이러고 있지. 그런데 졸지에 그 수사한 죄로 이렇게 또 뭐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고 아마 그 상황은 아무리 옆에서 누가 도와줘도 혼자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큰 거예요. 대부분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무리 조력을 받아도 결국은 내 짐이구나 이러고 외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 감금미수 이걸로 이제 고소장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좀 신중론이 많았어요. 변호인단 내에서. 근데 이제 여러 검토 끝에 이제 제출했는데 제출하고 나니까 어제 조사를 받고는 박 대령님도 한결 마음이 가볍다. 잘한 것 같다.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도 있었지만 저 입장에서는 박 단장님이 훨씬 홀가분해하면서 훨씬 나아져서 저도 좀 힘을 얻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문제가 개인인 박정훈한테 미치는 영향 또 군인 박정훈한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게 개인한테 엄청난 하중이 가는 건 분명하고요.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혹여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입술이 터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제가 본 게 아니라 그 심리치료사가 보고 저한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즉시 제가 가족들한테 권했습니다. 정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정식 접수해서 이제 치료는 아니고 전문의하고 상담을 좀 했고요. 다행히 그 전문의께서 이제 주변의 지지 기반이 충분하니까 뭐 위험한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하시지만 저는 계속 예의주시하다가 필요하면 정식 치료 절차로 가야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과
본인이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다. 네. 강한 것 같지만 누구나 다 뭐 그런 약한 구석들이 있는 거니까요.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또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그런데 내가 변호사님한테 꼭 여쭙고 싶은 게 난 정말 궁금한 게 최근에 군사 재판이 박 대령한테 불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러 확 가지로 재판부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뭐가 가셨죠. 뒤집어졌다는 말이 요즘 유행하대. 이게 뭐든 뒤집이는 판인데 구속영장 작년에 기각할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많은 증거가 군사 재판에서 대방출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변호인들이 애를 많이 쓰셨지만은 재판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재판부에 대해서 이제 3회 공판을 마치고 나서는 훨씬 안도하고 있고요. 네. 공정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아침에 들어가면서 그랬거든요. 상식 있는 군판사라면 기각하지 않겠냐. 그렇게 믿고 들어갔고. 그거 원래 상식 없는데요, 거기. 네. 그런데 그 심리하고 한 4시간이 안 돼서 기각이 됐거든요. 길게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본 재판에 들어갔을 때도 저는 그래도 법원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공개 재판이고 그분들이 무슨 뭐 정치적으로 오염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믿어보자 했는데 의외로 그 3회 공판 때는 오히려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롭게 판사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네. 아니 난 이런 게 이제 뭔가 우리가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미완에 그친 게 절반밖에 못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노력이 어떻게 보면은 다 군사재판 그 법무관들이 또 지켜보고 자기 양심을 또 지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자극제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이제 3회 공판 때 가장 큰 차이가 났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제가 처음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대통령 경로가 있었는지를 확정해야 되지 않을 거냐. 사실관계. 쟁점이냐. 예. 쟁점이지 않느냐. 그 공판에서도 첫 공판 때부터 미리 의견서를 내서 군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망상이라고 했지만 입증된 바는 없다. 입증을 하고 그것이 쟁점이냐 아니냐는 걸 먼저 선결 문제로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3회 공판 때는 시작할 때 재판부가 먼저 그것을 쟁점화했습니다. 네, 그게 쟁점이다. 매우 중요한 변화였던 거죠. 근데 그 매우 중요한 변화지만 사실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지금 장관이 움직이고 해병대 사령관이 움직였다라는 것이 이 박 대령이 주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호 요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위를 가리지 않고 어떤 재판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예. 다들어 한껏 세상님이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이런 건 소개하고. 그럼요.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김종대와 시사인 응원합니다. 네, 저희 운전자가 진행도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슈퍼챗이 들어올수록 악셀을 더. 네, 더 세게 밟아야 된다. 심지어 박정훈 대령 후원하기 위해서는 좀 계좌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 이런 말씀도 있으시던데 군인이셔서 그게 가능한가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고요. 이제 시민들의 관심. 그래서 응원? 이제 해병대 예비역들이 그 운영하고 있는 그쪽으로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은 일체 제가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재미교포라고 밤에 제 사무실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 주신 분도 있었어요. 후원하고 싶다. 그래서 그 해병대 예비역 그 회원들한테 알려줬죠. 저는 이제 그게 안 된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종섭 전 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시고 이제 불러야지만 대통령 경로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방송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는 취지의 당연하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게 대통령인데
들었던 그러니까. 사람을 부를 일은 아니죠. 들었던 사람도 물론 불러야 되지만 중국에 가서는 그 말을 했다는 분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신빙성 있는 기초 증거를 내야 되겠죠. 또 국정을 부르기 위해서 변호인 쪽이. 그렇죠. 국정을 운영하는 분을 개별 사건의 증인으로 부를 수는 그동안 전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걸 불러야만 한 이유를 소명까지는 해야 되겠다. 일반 증인과는 다르게. 그러나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다면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MBC 보도에서 스트레이트 보도 나갔죠. 그리고 나서 올해도 지금 7월 31일 날 11시 45분에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죠. 전화 갔다라는 이종섭 걸 장관한테 그러면 휴대폰으로. 뭐 상식이 있는 국정 운영자라면 그 부분을 누가 전화했는지는 밝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안 했다 하더라도 의혹이 있다면 뭐 대통령실 누가 전화를 했다? 무슨 이유로 전화를 했다? 이건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죠. 그랬더니 그건 안 하고 더 엉뚱하게 공수처가 왜 그걸 공개했냐? 그건 국정 최고 운영자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것은 아주 그 밑바닥에 있는 뭐 그런 사소한 얘기 아니겠어요? 국정 운영을 하는 분이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되나요? 아니, 자, 앞으로가 중요한데 이종섭 대사의 그 다음 4차 공판 증인 출석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4차 공판 때 이제 부르기는 힘들 거고요. 왜냐하면 나머지 분들을 충분히 증인신문한 다음에 이종석 국방장관은 이제 그 후반부에 있는 증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됐든 뭐 임종득 그 전 임기훈이 차장. 됐든 안보실 차장. 그분들과 함께 증인신문을 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단계는 이제 군검찰이 증거로 된 서류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 만약에 변호인이시고 그 자리에 이종섭 대사 증인으로 나온다면 뭘 좀 물어보시겠어요? 내가 이 왜 사건 변호인인데? 전문가시잖아요. 네. 아니 나는 밖에서 싸우는 사람이고 내가 주로 피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제 순대라든가 등심이라든가 선지국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밖에서 그냥 두들겨 패는 게 내 임무인데 그 변호인 같은 숭고하고 좋은 일은 내가 좀 하기가 거시기 하고. 그럼 그냥 그럼에도 물어보신다면?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입장이라면은 일단은 이종섭을 집요하고 끈질기게 그 전에 신범철, 임종덕 다 불러야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통화 기록 나온 거, 업무 수첩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조사본부에 그 왜 뭐 사건 이첩하라고 압력 넣은 거, 우선 이런 주변적인 거를 사그리 훑어버리는 거죠. 점점 악셀 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종섭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양심적으로 합시다. 개망신 당하고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을 거 뭐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바깥에 휴정했을 때 조금 회의도 하고 그래서 당신 대통령 잘못 만난 죄로 뭔 고생이냐. 나 당신 아주 합리적이고 솔직한 사람으로 알고 평도 좋던데 그 대통령 더 이상 방탄해서 본인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쿠션을 넣어. 이렇게 해서 이 코너링이 좋아야 돼. 이 베스트 드라이브는 코너링이 좋아야지. 그렇죠. 물이 쏟아지지 앞으로 않게. 악셀만 들이밟으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슬쩍 코너링을 넣진 않아. 그래서 감속기어, 가속기어 넣었다가 뺐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걸 갖다가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이종섭 전 대사가 이제 김종대 변호인을 만나면 이제 정말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럴 일은 없고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김정민 변호사가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뒤에서 그걸 풍부하게 해석해 드리는. 그분은 뭐 제가 회유한다고 말씀하실 분은 아니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변수가 있다. 뭐냐면 그 이종섭 국방장관도 지금 변호인을 선임했어요. 공수처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약간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도 변화가 보이고 어떤 있어요. 부분이죠?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대통령의 그런 말씀은 없었고 모두가 다 자기가 주도하에 했노라. 그렇지. 그게 싹 사라졌어요. 이거 중요한 변화. 그러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뭐 해병대가 수사권이 없는데 내가 뭘 방해했나요? 이런 얘기를 할지. 뭐 저는 뭐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나는 아니다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다 했다 했거든요. 예. 대통령은 아니고 내가 다 했다고 했던 분이 이제 와가지고는 슬그머니 나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변호인의 조언을 따른 거라고 전 봐요. 왜냐하면 그렇지. 어떤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종섭 국방장관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거짓을 얘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팩트에 근거한 가장 효과적이고 유리한 변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변호인이라도 지금 이종섭 장관을 변호한다면 누구나 다 그런 모드를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나와 있던 많은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더 구성이 있다.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그래서 정종범 부사령관이 받아 적었다는 10가지 지시사항에서도 업무 수첩에 있는 거. 본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더니 지금 호주에 갔다 오시더니 그 굉장히 이제 태도가 상당히 좀 달라졌죠. 변호인으로서 김정인 변호사가 보기에 같은 법조인으로서 보기에는 태도 변화가 보인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보이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꼭 그게 어떤 우리 쪽에게 유리한 이런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보면 그래도 빠져나갈 구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야. 그렇게 그게 팩트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도 사실 다 대통령실에서 주도했다면 장관이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죄는 형법상 성립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팩트라면 아니 변호인은 이번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져. 그러니까 이번에 예. 이게 사실은 최상병 심판 선거예요. 최상병 외압 심판 선거입니다. 제가 1월부터 그랬어. 이번 선거는 최상병 선거 된다. 특검 연대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종섭 대사 사건이 터지면서 의외로 그 국면이 확 열리고 진실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게 보여. 거기에다 이런 걸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서 응징 투표를 했다. 아무리 공직자고 법을 따지는 사람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무심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진실에 대한 압력이 이렇게 거셌던 적은 내 기억에도 전 국민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청년표가 또 저 여당에서 이탈하고 이 지경까지 정말 된다 보면은 이 역사의 두려움을 갖게 마련이고 그런 게 양심의 어떤 울림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이종섭 장관 이제 나갈 때 공항까지 갔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 모습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는 이제 이런 식의 많은 해석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한 편이거든요. 별걸 다 이종섭 장관 입장에서 호주 대사를 나가고 그리고 또 공항에서 그렇게 빠져나가고 또 불려 들어오잖아요. 참 비참했을 거예요, 본인도. 이게 잡혀 들어온 셈이잖아요, 사실. 뭐 방산 회의가 어쩌고 저쩌고 큰 변명에 불과하고 잡혀 들어왔어요. 그냥 잡혀 들어왔는데 우리 편에 잡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저쪽 편에 잡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참 비참했을 것이고 그런 한 개인이 비참해진다는 것은 참 민주국가에서도 슬픈 일이죠. 그래서 저는 해병대 사령관도 그렇고 이종섭 국방장관도 그렇고 훌륭한 변호인을 다 선임하셨으니까 아직 김기현 사령관은 아니지만 훌륭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적 조언을 받으시고 본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면 덮어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덮어쓴다고 역사에 남지 않아요. 아니 후회만 남죠. 말씀하셔라 이런 이야기죠. 파일을 덮어 써봤자 포렌식하면 다 나와요. 그랬는데 그때 비참한 건 뭐냐면 들어올 때 이게 여당이 요구해서 들어온 걸로 모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권당도 자기를 절대 쉴드 치지 않는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나를 제물로 삼을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아마도 본인을 궁지에 몰아는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종섭 장관이 들어오는 사태를 보면서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종섭 장관이 국방장관이었어요. 호주 대사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죠? 그냥 옆집 아저씨예요. 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세의 뒤에 숨어서 보니까 그 사람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도 어느 날은 퇴임해서 전직 대통령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냥 평범한 시민일 뿐이에요. 별로 달랄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믿고 거짓을 얘기한다? 그거는 답답한 얘기죠. 아니, 변호인이라면 절대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 9월에 사퇴하면 안 된다고 사퇴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거란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예. 진실을 얘기해. 변호인이라면 어떤 힘을 믿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은 무너지고 허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믿는 힘이라는 것이 언젠간. 예. 네. 지금 장관 보세요. 이종섭 장관 보세요. 국방장관으로 그렇게 권세를 부리다가 호주 대사로 갔다가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라한 그냥 일반 시민이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믿고 누가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이종섭 지금 시민을 믿고 시민 이종섭을 믿고 거짓말할 수 있는 용기가 누구한테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군사재판에서도 그 해병대 정원공보실장이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다 이종섭 장관 명령이었다고. 그거 원래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 처벌하면 안 된다고 그 해병대 하나 기백 있고 용기 있게 모처럼 해병대답게 그럼 증언이 나오잖아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라는 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경로한 잘 거를 끼어드시네. 오늘 예. 멘트 전쟁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용기라는 게 대통령의 경로를 감춰주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국민이란 말이에요. 국민 주권 국가에서 국민만이 유일한 주인인데 주인한테 거짓말을 고했다가 나중에 어떤 경을 치려고요. 그거 누구도 그건 커버해 줄 수 없어요.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는 그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부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종섭 그 대사 뭐 지금은 민간인이 이렇게 어떤 그 저 이런 데서 흔들리는 모습만 최소한 보여도 바른 말 할 사람들이 줄로 서 있다고요. 앉아 일어서 하면 운동장 한 바퀴라고 이게 그러니까 요때 악셀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때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그 철옹성 같은 이 거짓의 왕국에 무언가 균열이 보일 때 뚝에 구멍이 하나 뚫릴 때 이때 이제 바른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동안에 보면은 저 조사본부에서 익명의 관계자가 뭐 인터뷰했는데 장관이 뭐 어쩌네 여기서 하라 그랬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공수처 나오지. 해병대 나오지. 이렇게 되면은 이 뚝 전체가 이제 금이 그냥 쪽쪽 가는 게 보이잖아요. 진짜 이런 게. 진짜 용기라는 게 대통령에게 진짜 용기가 필요할 때예요. 지금 사실. 왜냐하면 용기라는 게 그런 게 용기입니다. 하기 힘든 게 용기인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인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시간은 많이 늦었죠. 근데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그래도 순리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그 본인의 그 경로와 그리고 본인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진실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윤석열 실타래가 나오는 대통령한테 겁니다. 예, 지금 약간 영상 편지 보내시는 느낌이시긴 합니다. 아니 그게 좀 용기 있는 분이시잖아요. 훌륭하신 분이고 윤 대통령 예, 고난을 겪어서 거기까지 가신 분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도 그랬고 그 여러 가지 자기가 용기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줄 때죠. 본인이 진짜 잘못한 게 있다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예. 본인이 그 경로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면 되죠. 누구 인정하면. 얘기 듣고 누구 얘기 듣고 내가 노했다. 공식 결정 외에 다른 게 있다. 여기까지 다 자백을 해야 그게. 아니, 거기까지는 묻지 말아야죠. 아니 자기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 괜한 용기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맞아요. 뭐 작년에도 제가 여러 차례 기회가 될 때 파국으로 가기 전에 좀 조치하시라 했는데 결국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간 게 분명히 나왔는데 그걸 차라리 아니라고 하든가 그런 전화 한 적이 없다고 하든가 이제 와가지고 뭐 공수처가 왜 그걸 공개했냐? 그러니까 용기가 아니라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얼마나 법률 위반이고 실제로 본인한테 위험할지를 알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 진정한 보스라는 게 그걸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보세요. 자기가 경로한 걸 회의석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봤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걸 안 했다 그러면 그걸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아니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용기가 있으면 참모들한테 완전히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개무시당하고 여태가 이게 다 그러면 코미디였다는 얘기인데 그럴 때 그 쪽팔림은 또 못 참아요. 그런 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이건 때가 늦은 얘기다. 이거는 이미 그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거는 모범운전사도 못 건너는 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바람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법에 더욱더 힘이 좀 쏠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오늘이 딱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회부가 되는 날이거든요. 자동부의 됐어요. 예. 최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이 이제 오늘로써 이제 올라갔는데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김종대 의원님이 먼저 국회 쪽은 훨씬 더 잘 아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트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 수사, 그다음에 박정원 내란 군사재판, 국회 최상병 외압 의혹 특검 이 세 가지 경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종결자입니다. 말하자면은 이것이 이제 공수처와 군사재판이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거기서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각종의 그 증거들 그다음에 기록들 또 우리 변호인들의 노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 거대한 거짓의 왕국의 이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특검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그걸 초월해야 해서 대통령의 경로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건가 여기까지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 게 특검이에요. 지금 재판이나 수사는 그게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특검은 이제 이 정권의 심판의 마지막 종결자고 또 이거는 법적인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로 삼고 계속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번 국회에서는 특검이 발효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특검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본회의가 소집이 돼야 되는데 선거 전에는 어려워요. 그러면 선거 후에 이제 이게 그 표결이 들어가야 되는데 딱 한 달 반밖에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이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정치적인 국면인 것이고 아마도 22대 국회가 굉장히 이 문제로 개원 당시부터 최대 격돌이 있을 것이다. 우선은 저쪽에 방탄조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온다는 거죠. 신범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반반. 임종득 그 안보실 차장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해운대 주진우 법률비서관 여기도 조금 밀리고 있는데 조금 두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부승찬하고 맞붙고 있는 고석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그러니까 방탄조들이 대거 국방위로 신청을 할 거다. 방탄조들이. 그러니까 국방위에서 이걸 어쨌든 막으려고 할 것인데 이쪽에는 이제 부승찬 그다음에 김병주 그다음에 해군 참모총장 지내신 황기철 전 해군 총장 계시고 그다음에 강원도의 김도균 장군 이렇게 해서 내가 보니까 선수들이 다 준비가 양쪽이 끝났어. 이래 가지고 아마 세게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22대 국회 첫 개원. 그러고 이제 그 조국혁신당이 요즘 전투력이 좋다는 소문이 들리대. 난 좀 웬 점잖은 분들만 많은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대. 그래서 요런 분들이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초기를 특검 정국으로 일단은 국회 개원 분위기를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때가 바로 이 총선 이후에 시민들이 한 번 더 분발해서 일단은 전면전이 아닙니다. 이건 탄핵이나 퇴진에 관한 게 아니라 국지전이에요. 여기서부터 기선을 제압해야 되는 특검 국면이 펼쳐진다. 이때 야권 전체가 공조할 거다. 이런 어떤 그 판이 펼쳐지고 이게 종결자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박정훈 대령 재판이 조금 더 많은 진실에 가까이 가고 공수처가 힘을 내주길 바라야 된다. 그걸 계속 압력을 넣다 보면은 이제는 이 망외의 소득이 이거예요.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 없게 돼 버렸어요. 기관에 존폐를 걸고.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큰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사건 기록을 토대로 처음부터 이제 쭉 팔로우했던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특검은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박정훈 대령하고 제가 8월 24일 날 대화를 나눈 게 언론에 대스특필이 됐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로 뭐 이렇게 사단장을 처벌하면 되냐 해가지고 경로를 해서 전화를 하고 이랬다는 거. 근데 사실 그 대화 끝자락에 그 더 중요한 대화가 박정훈 대령과 저 사이에는 있었어요. 원인이 그럼 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 조심스럽게 이제 뭔가 로비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좀 사건 기록을 보고 내밀하게 들여다봤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어떠냐면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경로는 이미 굳어져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건 뭐 이미 역사적 사실이 됐다. 중요한 부분은 왜라는 거에 대한 작년에 저희가 8월 24일 날 박정훈 대령과 제가 나눴던 그 의문. 대통령은 왜 화를 냈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될 거다 관심이. 그게 바로 특검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도 그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메모를 통해서 이게 단순히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경로했다고 보기 어렵다. 뭔가 기획된 것 같다라는 제가 의견을 냈는데요. 이 수사 기록은 4분의 1도 안 돼요. 사실 항명 사건에 들어와 있는 증거 기록이라는 거는 이 해병대 사령관만 사실상 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국방장관도 그 핸드폰을 본 게 아니고 뭐 군사 보좌관 더군다나 뭐 저기 뭐 그 임종득 그 임기훈은 아예 뭐 없었고 오로지 해병대 사령관의 핸드폰을 본 것만 가지고도 그런 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공수처가 들고 있는 건 더 많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용기를 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경로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대통령 경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대통령이 경로하게 됐느냐. 그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헌정 질서가 위기에 빠지지 않느냐가 갈려 있다. 그건 박정훈 대령하고 제가 작년에 이미 했던 얘기예요. 제가 뭐냐면 단순히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고 당신 생각에 이게 아닌 것 같아서 화를 냈다. 그게 과연 정권이 물러나야 될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 화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때도 뭐 윗사람들 뭐 그냥 뭐 책임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 화를 벌컥벌컥 내고 다 했어. 다 했는데 이번 경우가 똑같다 그래도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아끼는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이 있는데 꼭 뭐 현장에 책임 있는 사람에 딱딱 물어야지 막연하게 책임 물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욕은 먹어도 이게 의혹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뭔가 공적 의사결정 바깥에서부터 이 어떤 소스가 들어오고 저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경로를 겪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방에 대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다. 주변 전체가 미스테리야. 왜 저래?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비상사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화를 냈다 하더라도 그때처럼 욕은 먹더라도 이렇게 공적인 결정체 그때 재난대책 회의에서 한 발언이었어요. 윗사람한테 채운. 그러니까 공적인 공간 내에서 설명을 하면서 화를 내니까 우리도 기분은 나쁘고 이건 뭔가 잘못됐지만은 그냥 대통령으로서 했던 일로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모르는 경로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이번 사건이. 그래서 그날 이제 그 경로가 있을 때 다른 장관에게도 다른 지시를 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7월 31일 날 경로를 할 때 산자부 장관인가에 대해서도 산자부 장관한테도 지시를 했대요. 다른 사안이죠. 네, 다른 사안이죠. 그러니까 왜 이건 또 그게 또 나오지도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산자부 장관한테는 이런 지시를 했고 국방장관한테는 이런 지시를 했노라 브리핑 했으면 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대통령께서 의혹이 있어서 의심이 들어서 재검토를 지시하셨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또 보도를 안 했어요. 언론에 알리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또 최근에 이제 그 JTBC와 군 인권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폭로했듯이 어떻게 된 게 장관의 지시사항에 해병대 1사단장의 휴가를 챙겨주냐고요. 휴가. 네. 그거 뭐 전혀 알 수도 없는 내용인데. 그리고 출근했냐? 네. 정상 근무하고 있냐? 출근
거기까지 그다음에 뭐 챙겨주고 그건 아니 무슨 국방장관이 뭐 해병대 사단장에 뭐 따까리요. 그러니까 보좌관이요. 이게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단순히 대통령 경로였다면 설명이 안 되는.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면은 그 시점에는 어떻게 하지 혼란이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착착착 진행돼서 세상에 7월 31일 날 하루에 인사 공백까지 이렇게 메꿔라라는 지시가 내려간다니까요. 일사단장 인사 공백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이게 대통령의 단순한 경로가 아니라 뭔가 로비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준비된 거 아니냐.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이 정종범 부사령관이 적어왔다는 10가지 지상은 7월 30일 날 비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리 봐도 대통령 경로 이후에 불과 1시간 만에 준비되기에는 너무 이상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혹을 제기하고 계신데 사실 아는 게 있지만 더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팩트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건 추정을 했었다. 왜냐하면 너무 그 경로 이후에 대통령의 경로와 장관의 번복 지시 이후에 너무 짧은 시간에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 제시됐거든요. 그건 좀 곤란하다. 아무리 군이 일사불란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나가야 되는 국방장관이 주도하에 그런 마스터 플랜이 불과 1시간 만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만들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간 사람은 법무관리관밖에 없는데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시에 담긴 핵심적인 법률적 판단을 한 사람이 저는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아닌 중견 이상의 법조인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종범의 지시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수사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언론 보도한다. 검찰 기소한 이후에. 이 원래라는 표현은 상당한 자신감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 법무관들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법을 경험이 아는 별로 사람의 없어요. 말투가 이거죠. 법은 아는데 법무관들은 언론 보도를 많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군 수사를 한 다음에 언론 브리핑을 하는 얘는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 있게 원래 수사라는 것은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 언론 브리핑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정식 저희가 지휘계통 말고 법률을 통제하는 그 라인도 살펴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로비가 있었다고 하면 로비는 그냥 그 조직 없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차원이 다른 문제로 또 그럴 수 그 있다. 라인 이런 중에 한 이야기신 분도 건데. 지금 부산 해운대에 출마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그것도 참고하시고. 아직까지 그 의혹으로서 저희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또 한 가지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말을 끌어가지고. 시켜놓으면 말이 계속 나오시는 분이라서 내가 오늘 별로 할 얘기 없었는데. 드라이버님이 퇴근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어가지고. 아니 뭐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어쨌든 예. 그럼 조금 더 하시죠. 죄송합니다. 아니 뭐 아까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두 분 토크 배틀 치열합니다. 이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표현이 또 있거든요.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이것도 상당히 자신감 있는 표현이고요. 언동이라는 표현을 법무관 조직에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 이걸 만들었다고 하면 유일한 분이 유재현 법무관리관이거든요. 이분이 만들었어야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데 이분은 이런 표현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성향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 수습 과정을 보면은 막 정신 없어요. 네. 설명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변명하기가 급급해요. 이런 정도의 용의주도함이나 자기 주도권을 행사한 인물은 도저히 그렇죠. 네. 도저히 보여지지가 않아. 네. 그리고 너무 천연덕스러워요. 지금도 별로 걱정이 없는 듯한. 네. 지금 와중에 가장 중요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로드 한꿈세상님께서 슈퍼챗을 오늘 2번이나 쏴주셨는데요. 한 번도 힘든데 2번씩이나. 김종대 의원님에 대한 강한 응원을 보내고 계신다. 예. 이거 제가 어떻게든 다 이런 거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길을 다 찾고 있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 김정민 변호사님의 말에는 굉장히 복선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보면 굉장히 놀라울 이야기들을 하고 계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볼 만한 오늘 말씀이신데 사실은 저는 그중에 알아듣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 그래서 요게 쭉 흐름에 보면은 하나의 어떤 지금 재판 자체만 집중하지 마시고 사건 전체 큰 숲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곳곳에서 복선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 지방 같은 데 가실 때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고속도로 같은 데서 요거 차 안에서 틀어놓으시고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된다.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서 저 대목이 복선이야. 아. 요 대목에 뭔가 있어. 요 대목이 뭔가 냄새가 나. 요런 걸 하나 포인트를 찝으면 나한테는 한 4-5군데가 보이거든. 일타 강사가 조금 힌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는 독해력을 오늘 보여준 거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제가 지적하고 있는 법조인이 의원님께서 보고 있는 그 법조인과 일치하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뭐. 일치합니다. 굉장히 지금 그렇게 선문답이 느낌이 와요. 오고 가고 느낌이 있다. 와. 그러니까 요것도 퀴즈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물음표로 하나씩 바꿔가면은 굉장히 재밌는 추리 소설 같이 즐기실 수가 있다. 뭐 즐긴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네요. 그렇지만은 이 사건 사건의 실체를 자체가 쫓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극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의 하나의 시퀀스, 이 전개를 갖다 여러분도 같이 동참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은 재밌는 거야. 뭐가. 그러면서 이런 것들 누가 거짓말했을까. 이런 걸 잡아내고 사건을 구성해보는. 이게 다 상상력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하면서 이 최상병 사건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지금 재판에 있어서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조금 짚어주시면서 그렇게 기억을 하면 시민들이 이 사건을 좀 더 오래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떤 사건인가요? 이게 법치주의와 그 법치주의를 뭉개려는 사람들의 싸움인 거죠. 평범한 그냥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따라 집행한 거를 어떤 절대 권력자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엎으려고 했던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헌법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이기겠어요. 또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어긴 자,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이 빨리 항복하는 게 그나마 불행을 확대시키지 않는 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해도 방법은 없어요. 국회가 뭐 그 집권 여당이 압승한다고 해도 팩트를 어떻게 감춥니까? 저 한때는 총선에서 뭐 집권 여당이 이길 듯한 전망이 나올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도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집권 여당이 이겨도 이 사건은 덮을 수 없다. 왜냐하면 팩트가 있으니까. 이길 일도 없어요. 오늘 굉장히 그 쓸데없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용기, 집권당이 이겨도 뭐 그럴도 굴하지 않는 사건이다. 이런 정도인데 네. 또 지금 선거가 사전 투표가 내일 모레기 때문에 네, 혹시 모를 내일 예비 모레기 장치. 때문에 예.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 정권이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4월 1일 날 월요일 날 제가 KBS 라디오 토론을 4당 토론을 하다가 뜻밖의 사건을 겪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상근 부대변인 출신 그 젊은 여성 그 당직자가 나와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방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4월 10일 날 선거를 하고 11일을 국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속보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진행자부터 전부 다 처음 듣는 얘기거든. 생방송에서요. 생방송에서. 예. 그래가지고 벙 쩌는데 저걸 막 흥분해서 막 소개를 하면서 이래서 사전 투표율이 올라갈 것 같다는 거예요. 이틀 연휴를 쉬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방송을 완전히 휘저놨어. 10분 후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는데 정정합니다. 제가 만우절 가짜뉴스에 여러분들을 그거 해가지고 이러면서 또 뜻밖의 사과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보다놨는데 딱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현실이구나. 무언가 요즘 일이 안 풀리니까 이런 뉴스 하나에도 막 허겁지겁 소개를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하려고 얼마나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야. 이 부대변인이. 나 그래서 저당 보면 좀 딱하다. 그래가지고 만우절 파동으로 방송이 엉망이 돼버린 거야. 그날. 막 사회자도 제작진 이거 빨리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속도가 느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보니까 지금 상황이 좀 딱해졌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이틀 쉬는 줄 알고 기분 좋았는데
이러면서 나 또 달래줬다고 내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최수근 상병 문제 뭐 의대 정원 문제 해가지고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그리스 신화에 우보로서크 다시 교양 방송으로 예. 그 저기 뭐냐면 이 뱀이 자기 꼬리를 먹어. 그래가지고 그걸 소화를 하면은 꼬리가 재생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엎어야 되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꼬리를 먹는 이게 우로보로스라 그래. 아, 예. 우로보로스. 그거 아마 검색하시면은 그 문양이 나오고 유명한 문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했던 말이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 이 형국에 지금 권력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스스로를 소화해버리는 이런 형국이 된다. 첫 번째 엄청나게 나오냐. 엄청나게 문양이 많아요. 그래서 저기 뭐냐 정치학에서 우로보로스 효과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말을 씹어먹는 효과. 의대 정원 그렇지. 이종섭 대사 사건 말이지. 이런 딜레마를 우보 효과라 그래. 그 뒤에 말을 살짝 모르셔서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과라 네. 그래. 그래서 저 문양을 보시라. 저게 바로 끊임없는 탄생과 죽음의 서양에서의 그 상징이다. 지금 저 원의 굴레에 반복되는 운명에 국민의힘은 처했다. 거기에 만우절 뉴스를 그래 무기로 갖고 들어오는 부대변인으로부터 내가 그 깨달음을 얻었다 이거지 내가. 네, 설사 이제 이긴다고 하더라도 팩트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야기하셨는데 안 이길 거다라는 말씀이 여기까지 온 것 같긴 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선거 전망에 대한 이야기신데 결국 뭐 사안의 본질 설명하시다 거기까지 간 것 같은데요. 거기 사안의 본질, 이 사안을 저희가 많이 오래 다루긴 했는데 김종대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사안의 본질은 뭡니까? 아까. 그러니까 이제 외압이라는 건 현상이고 본질은 대통령의 경로다. 이제 그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경로하면 나라가 뒤집힌다. 경로한 그분의 경로와 그분의 목소리가 이 사건의 본질인데 문제는 그 배후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종국에 진실의 문을 열고 도달해야 될 마지막 종점은 바로 그 경로의 비밀에 있다. 그리고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한다. 그래서 아까 그 댓글에도 뭐 누가 올려주셨습니다만은 누가 범인인지 이게 추리극장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이 사건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와 진실을 세우는 중요한 시금석이니까 집단지성으로 한번 댓글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좀 헤쳐나가면 됩니다. 네, 뭐 저희가 조금 더 알고 있는데 사실은 김 변호사님도 네. 다 알고 계시는데. 박대령님의 항명 사건은 끝났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국면이 앞으로 펼쳐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 최상병 사건과 그리고는 박정훈 대령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이 사건을 쫓아가는 핵심이 또 주역으로서 저 김정민 변호사님의 활약도 더욱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타 강사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 이 사건 열심히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또 댓글에 또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님께서도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잘 항상 응원하는 분들이에요. 네. 김정민 변호사님, 김종대 의원님, 예, 이 사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 하셨고요. 데이지님도 아주 유익한 방송이었다라고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말씀을 여쭙고 사안을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4월 3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는 김종인 개혁신당 3인 고문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후 5시에 뵐게요.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